누군가를 만났었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요. 1983년 봄의 일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송리.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절 시골 마을이 어땠는지를요.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하루에 버스가 서너 번밖에 안 오던 그런 곳 말입니다. 청송리도 그랬습니다. 마을 입구에 버스 정류장 하나, 그 옆에 낡은 나무 벤치, 그리고 400년은 됐을 법한 느티나무 한 그루. 그게 전부였죠. 정류장 건너편에는 박순자 씨가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당시 55세였던 박 씨는 30년째 그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라면 한 봉지, 소주 한 병, 담배 한 갑.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건 다 그 작은 가게에 있었습니다. 30년을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누가 언제 어디 가는지 다 보여요. 버스 타는 사람만 봐도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죠. 박순자 씨는 매일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그의 일상이었죠. 1983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죠.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저녁 6시에나 오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정류장 벤치 위에 검은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누가 두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오전 11시 버스 이후로 아무도 안 왔거든요. 박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누가 찾으러 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요일 또 오후 3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우산이 있었습니다. 분명 전날 저녁에는 없었어요. 근데 또 3시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자리에. 박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산을 자세히 봤더니 손잡이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전날 본 그 우산이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 내내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그 우산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장난이겠지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우산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우산 아니냐?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도 그 시절 시골 마을이 어땠는지 아실 겁니다. 이런 소문 하나면 온 동네가 들썩이던 때였죠. 1983년 6월 초 검은 우산이 처음 나타난 지 2달째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우산은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도 이제는 오후 3시가 되면 정류장을 쳐다보곤 했죠. 그리고 드디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마을의 우체부 김철수 씨였습니다. 6월 3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오후 2시 50분쯤 정류장 앞을 지나갔거든요. 벤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확실합니다. 김철수 씨는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정류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다시 같은 길을 돌아왔죠. 3시 5분쯤이었어요. 벤치 위에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장우산이었죠. 그 10분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김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 10분 동안 정류장 근처에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길은 일직선이었고 시야가 훤히 트여 있었죠. 누군가 우산을 놓고 갔다면 분명 보였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나 싶어서 느티나무 뒤도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증언 이후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마을 이장 이갑수 씨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6월 10일이었습니다. 이갑수 씨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정류장 건너편 박순자 씨 가게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정류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였죠.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2시 40분, 50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벤치는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2시 58분. 이갑수 씨는 잠깐 고개를 돌려 박순자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다시 정류장을 봤을 때 우산이 있었어요. 벤치 정중앙에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이갑수 씨는 즉시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산을 집어들고 주변을 살폈죠. 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산은 평범했어요. 낡은 장우산이었죠. 특별한 점은 손잡이에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표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호.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었죠. 정민호? 마을에 그런 사람 없는데. 이갑수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민호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는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 황미선 씨였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그 우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6월 17일 금요일 황미선 씨는 오후 2시 45분부터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나타나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3시가 되기 5분 전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죠. 2시 58분. 황미선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2시 59분. 황미선 씨는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산이 옆에 있었어요. 제 바로 옆 벤치 위에. 소리도 없었어요. 누군가 놓고 간 거라면 분명 소리가 났을 텐데. 황미선 씨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즉시 벤치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죠. 그 뒤로 다시는 그 시간에 정류장에 가지 않았어요. 1983년 7월. 검은 우산 사건은 이제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평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찾아왔죠. 하지만 대부분은 한두 번 보고 돌아갔습니다. 매일 3시에 나타나는 우산을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요. 박순자 씨는 공책을 하나 준비해서 매일 우산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오후 3시 벤치 정중앙 검은색 장우산, 손잡이 흠집 있음. 7월 2일 오후 3시 벤치 정중앙, 동일. 7월 3일 오후 3시 벤치 정중앙, 동일. 매일 같은 우산, 같은 위치, 같은 시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박순자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따라 우산 옆에 무언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벤치 위, 우산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쓴 짧은 메모였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다른 설명도 없었죠. 단 한 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누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건지. 박순자 씨는 이 메모를 이갑수 이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죠. 혹시 이 글씨체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월 16일, 다시 오후 3시, 우산과 함께 또 다른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7월 18일, 꼭 만나러 갈게요. 매일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죠. 황미선 선생님은 이 메모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체가 떨리고 있어요. 쓴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7월 20일 미안합니다. 7월 21일 용서해 주세요. 7월 22일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대체 누구에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때 한 가지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송기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호. 그 이름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송기철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50년대였을 거야.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마을에 정민호라는 청년이 살았어.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전쟁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야. 송기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민호는 1950년대 초반 청송리에서 농사를 짓던 젊은이였습니다. 20대 중반쯤이었다고 했죠. 성실한 청년이었어. 말수는 적었지만 부지런했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갔었어. 하지만 송기철 씨도 정민호가 언제, 왜 마을을 떠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옛날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갑수 이장은 면사무소를 찾아가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자료는 대부분 소실되어 있었죠. 전쟁 때 많은 자료가 불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3시 벤치 위에 우산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우산 옆에는 메모 대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박순자 씨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둘 다 20대쯤 되어 보였죠. 그리고 배경이, 사진 속 배경은 바로 이 정류장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느티나무, 새 것처럼 보이는 나무 벤치. 분명 수십 년 전의 청송리 정류장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6년 6월 12일, 우리의 약속. 박순자 씨는 사진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송기철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정민호야. 틀림없어.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바로 정민호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죠? 송기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이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사진 속 여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의 팔을 꼭 잡고 있었죠. 이 사진이 1956년 거라면 27년 전이네요. 황미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이 날짜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검은 우산은 정민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1956년 6월 12일 이 정류장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3년 8월, 마을 사람들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날의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송기철 할아버지는 당시를 떠올리며 조금씩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956년이면 전쟁 끝나고 3년쯤 지났을 때야. 나라가 아직 많이 어수선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살아보려고 애쓰던 시기였어. 송기철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정민호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어. 작은 초가집 하나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지. 말수가 적었지만 누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달려갔어. 그런 정민호에게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56년 봄쯤이었을 거야. 정민호가 갑자기 밝아졌어. 얼굴에 웃음이 늘어나고 일할 때도 콧노래를 부르더라고. 우리가 이유를 물어봤지. 정민호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요.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정민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서울에서 온 분이에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송기철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민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갔어. 아침 일찍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지. 그럴 때마다 행복한 얼굴이었어. 그리고 1956년 6월 초, 정민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6월 12일에 그분이 이곳으로 오십니다. 함께 마을에서 살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정민호가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죠. 6월 12일이 정민호의 생일이기도 했어.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날이었지. 정민호는 그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가집을 수리하고 방을 깨끗이 청소했죠. 마을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정민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오후 3시 버스로 온다고 했어. 정민호는 오전부터 정류장에서 기다렸지. 새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손에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어. 송기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날씨가 맑았거든. 6월 초인데 햇살이 따가울 정도였지. 정민호가 우산을 들고 있길래 내가 물어봤어. 날씨 좋은데 왜 우산을 들고 있나? 그랬더니 정민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지. 이 우산은 선물이에요. 그분이 햇빛을 싫어하시거든요. 함께 이 우산을 쓰고 집까지 걸어가려고요. 마을 사람들 몇몇도 정류장 근처에 모였습니다. 정민호의 약혼자를 보고 싶어서였죠. 오후 2시, 2시 30분. 시간이 흘렀어. 정민호는 계속 서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 오후 3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렸어. 1명, 2명, 5명쯤 내렸을 거야. 하지만 젊은 여자는 없었어. 정민호는 버스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젊은 여성분 타신 거 없습니까? 버스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젊은 여자는 못 봤는데요. 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다음 버스에 오실 거예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봐요. 다음 버스는 오후 6시였습니다. 정민호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검은 우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을 사람들이 집에 가서 쉬었다 와라 했지만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 여기서 기다릴게요. 혹시 일찍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6시 두 번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전히 웃으려고 애쓰더라고.
저녁 8시 마지막 버스. 역시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민호가 무너졌어. 벤치에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은 정민호를 위로했습니다. 내일 오실 거야. 무슨 사정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우산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민호가 집으로 돌아갔어. 검은 우산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더라고. 다음 날 6월 13일 정민호는 다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죠. 6월 14일, 15일, 16일. 일주일 동안 정민호는 매일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정민호는 그 자리에 있었어. 검은 우산을 벤치 위에 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렸지.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쯤 정민호는 서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죠. 6월 말 정민호는 직접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7월 초 정민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내가 정민호를 찾아갔어. 어디 가느냐 물어봤지. 정민호가 대답했어. 다시 찾아보려고요. 끝까지 찾을 거예요. 송기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정민호는 그 뒤로 소식이 끊겼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황미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분은 왜 오지 않았던 건가요? 송기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민호가 서울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 이갑수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나타나는 이 우산은 정민호가 그때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우산이란 말입니까? 송기철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정민호가 들고 있던 우산, 검은색 장우산. 그럴지도 모르지. 정민호가 그 우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매일 그걸 들고 정류장에 앉아 있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27년 전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청년. 오지 않은 약속. 그리고 남겨진 검은 우산. 박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정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2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연 정민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1983년 8월 중순 검은 우산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공포.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죠. 슬픔, 연민, 그리고 궁금증. 정민호 씨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청년 최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아내서 그분께 물어봐야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갑수 이장은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면사무소, 경찰서, 심지어 서울의 주민센터까지 연락했죠. 하지만 정민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1956년 이후 주민등록이 이전된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한편 메모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8월 10일 매일 이곳에 옵니다. 8월 11일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8월 12일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황미선 선생님은 메모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메시지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8월 15일, 전혀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60대 여성, 박영숙 씨. 박영숙 씨는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고 청송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사진, 제가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 제 언니예요. 이윤희, 제 친언니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1956년에 돌아가셨어요. 박순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956년에요? 언제요? 박영숙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6월 10일이었어요. 교통사고였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6월 10일, 약속된 날 이틀 전, 언니는 그의 봄부터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서울에 살던 우리 집에서 가끔 외출하곤 했죠. 돌아올 때마다 행복해 보였어요. 박영숙 씨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5월 말쯤 저한테 말했어요. 6월 12일에 중요한 날이 있어. 그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너도 보여줄게.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6월 10일 아침, 이윤희는 시장에 가던 길에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즉사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박영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적혀 있었죠. 정민호라는 이름이. 일기장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56년 2월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윤희는 교사였고 정민호는 농산물을 팔러 서울에 온 길이었죠.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죠. 언니 일기에는 정민호 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따뜻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4월쯤 정민호는 청혼했습니다. 이윤희는 받아들였죠. 6월 12일이 정민호 씨 생일이라고 했어요. 그날 청송리로 가서 함께 살기로 약속했대요. 이윤희는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짐을 쌌죠. 6월 12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6월 10일, 언니는 그날도 시장에 가면서 행복해했어요. 모레면 새 삶이 시작돼 그러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영숙 씨는 울먹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정민호 씨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이윤희의 일기장에는 주소도 전화번호도 적혀 있지 않았죠. 단지 청송리라는 지명만 있었을 뿐. 그때는 전화도 흔하지 않았고 저도 너무 어렸어요. 16살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이윤희의 죽음은 정민호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이 지나고 나서야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박영숙 씨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언니의 약혼자에게 알려야 했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분은 27년 동안 기다렸을 텐데. 이갑수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민호 씨는 이윤희 씨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계신 건가요? 박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서울에 갔을 때도 우리 집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가족이 이사를 했거든요. 송기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서울에 갔을 때 완전히 망가진 얼굴로 돌아왔던 게 그래서였구나. 정민호는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윤희의 집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허탕만 치고 돌아온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최동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타나는 우산과 메모는 정민호 씨가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웃는 언니를 오랜만에 봐요. 그날 오후 3시, 박영숙 씨는 정류장 벤치 앞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였죠. 우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메모. 당신이 오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영숙 씨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연락했어야 했는데.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7년 만에 밝혀진 진실. 엇갈린 운명. 전해지지 못한 죽음의 소식. 정민호는 27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여전히 이윤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진실을 알고 이 우산을 통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걸까요? 1983년 8월 말, 박영숙 씨의 증언 이후 마을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정류장 근처에 모여들었죠. 마치 의식처럼 조용히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황미선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메모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8월 20일 용서할 수 없다면 그저 기억해 주세요. 8월 21일 당신과의 시간이 제 전부였습니다. 8월 22일 이곳에서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박영숙 씨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정류장을 찾아가 언니에 대해 이야기했죠. 언니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특히 빗소리를 들으며 책 읽는 걸 좋아했죠. 마을 사람들은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윤이라는 사람을 알아갔습니다. 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대요. 항상 웃으면서. 8월 25일, 박영숙 씨는 중요한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윤희의 일기장. 이걸 여기 두고 가려고요. 정민호 씨가 혹시 이걸 볼 수 있다면. 일기장은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우산 옆에. 다음 날, 일기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해진 거예요. 언니의 마음이. 8월 말 박영숙 씨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정민호 씨, 어디 계시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분명 그걸 바랄 거예요. 박영숙 씨가 떠난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우산은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메모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산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신비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 박순자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우산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5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우산이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였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9월 16일, 17일, 18일. 우산은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벤치는 비어 있었죠. 끝난 건가요? 최동진 씨가 물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포기하신 걸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9월 말,
이갑수 이장은 경찰에 정민호의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너무 부족했죠. 1956년 이후 행적이 전혀 없습니다.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요. 경찰의 답변이었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우산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은 다시 평범한 시골 정류장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운해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박순자 씨는 매일 오후 3시에 정류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4년, 1985년, 1986년. 검은 우산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고 옛날 이야기는 전설처럼 흐릿해졌죠. 옛날에 이 정류장에 귀신 우산이 나타났었다더라. 그런 식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만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류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민호 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1990년. 박순자 씨는 65세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가을날 박순자 씨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1983년 매일 우산의 상태를 기록했던 그 공책. 공책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7년 전의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 1983년 9월 14일 마지막으로 우산 출연. 박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끝난 거구나. 하지만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손에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을 찾았어요.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남자는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꿈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편히 쉬시길. 과연 정민호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왜 1983년 9월을 마지막으로 우산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2005년, 22년이 흘렀습니다. 청송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정류장도 새로 지어졌죠. 낡은 나무 벤치는 사라지고 스테인리스 벤치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400년 된 느티나무만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기철 할아버지도 이갑수 이장도 모두 떠났죠. 1983년 그 사건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소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황미선 선생님, 이제 56세. 그는 여전히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1983년에 이 정류장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단다.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검은 우산이 나타났대요. 누가 놓고 가는지도 모르게. 선생님, 그거 진짜예요? 응, 선생님이 직접 봤어.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 그해 가을, 느티나무 주변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는 보존하되 주변을 정비하는 공사였죠. 공사 중에 인부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티나무 뿌리 근처 땅속 깊은 곳에서 낡은 금속 상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뭐지? 상자는 녹슬어 있었지만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죠. 상자 안에는 비닐로 감싼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낡은 검은 우산. 두 번째,
두꺼운 편지 묶음. 세 번째, 흑백 사진 여러 장. 인부들은 즉시 면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황미선 선생님이 달려왔죠. 이건 그때 그 우산이에요. 황미선 선생님은 우산을 확인했습니다. 손잡이에 여전히 작은 흠집이 있었고 희미하게 정민호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나타났네요. 편지 묶음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모두 정민호가 쓴 것이었죠. 첫 번째 편지의 날짜는 1983년 9월 15일. 황미선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9월 15일. 윤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27년을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윤이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을 바꾼 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시골 총각이 싫어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 당신이 다시 마음을 돌려 청송리로 올지도 모른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통해 당신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박영숙 씨, 그분을 통해 알았습니다. 당신이 1956년 6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27년 동안 나는 죽은 사람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숙 씨가 보여준 사진들, 그리고 당신의 일기장을 보고서야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도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6월 12일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을. 그런데 이틀 전에, 윤희, 당신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정류장에서 새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검은 우산을 들고서요.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나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27년 동안 나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기다리게 하느냐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도 얼마나 오고 싶어 했을지, 얼마나 미안해 했을지. 미안합니다, 윤희. 당신을 원망했던 날들이.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줘서. 이제 나도 당신에게 가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검은 우산을 이 나무 아래 묻으렵니다.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이 느티나무 아래에. 당신과 내가 약속했던 이 자리에.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나요. 그때는 놓치지 않을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정민호. 황미선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 짧았습니다. 1983년 9월 16일. 윤희, 오늘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정리를 하라고 하셨죠. 나는 청송리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류장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처음 기다렸던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정민호. 세 번째 편지. 1983년 9월 18일. 윤희, 청송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도 느티나무도 그대로네요. 박순자 씨가 놀라서 맞아주셨습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분이셨죠. 나는 박순자 씨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매일 우산을 정류장에 놓았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박순자 씨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보며 감동했다고.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정민호. 네 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1983년 9월 20일. 사랑하는 윤희,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낮에 느티나무 아래 구멍을 팠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이 상자를 묻기에는 충분합니다. 검은 우산, 당신의 사진들, 그리고 이 편지들 모두 함께 묻으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겠죠. 그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진실했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윤희,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났던 시간들, 당신을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곧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후 3시 우리가 약속했던 그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 이제는 곧 만나겠네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정민호.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황미선 선생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죠. 면사무소는 이 발견을 지역신문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이제 82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청송리로 찾아왔죠. 정민호 씨가 그렇게 돌아가셨군요. 박영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도 정민호 씨도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황미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1983년 5개월 동안 나타났던 우산은 정민호 씨가 직접 놓고 가신 건가요? 박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를 보니 정민호 씨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수첩에는 1956년부터 1983년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56년 6월 12일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1956년 6월 13일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1956년 6월 14일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매일같이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1957년 1월 1일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1960년 12월 31일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1970년 6월 12일 14주년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2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마지막 기록은 1983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기다렸으나 오지 않음.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당신도 오고 싶었다는 것을. 황미선 선생님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27년 동안 매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면사무소는 정민호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983년 9월 20일 이후 정민호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 알 수 없었죠. 아마도 정류장 어딘가였을 거예요. 황미선 선생님의 추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표지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기다렸습니다. 1956년 6월 12일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 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사랑. 정민호와 이윤희를 기리며. 박영숙 씨는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이윤희의 사진을 가져와 표지석 앞에 놓았죠.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정민호 씨와 함께. 가을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황미선 선생님은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22년 전 그날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함께 계시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과연 정민호와 이윤희는 다시 만났을까요? 저 세상 어딘가에서?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민호와 이윤희, 두 사람은 생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그날, 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홀로 기다렸죠. 27년 동안 엇갈린 시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1950년대, 1960년대. 우리가 살아온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쟁이 끝나고 가난했고 통신도 불편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웠던 때였죠. 만약 이윤희가 죽기 전에 정민호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면, 만약 박영숙이 연락처를 알고 소식을 전했더라면, 만약 정민호가 서울에서 이윤희의 집을 찾았더라면. 하지만 그 많은 만약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슬프지만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압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달랐습니다. 한번 사랑하면 평생이었고 약속하면 죽어도 지켰습니다. 정민호와 이윤희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남은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민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라. 후회 없이 살아라. 이윤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겨라. 사랑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표현하라. 정민호가 2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윤희가 죽기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정민호와 이윤희는 그 말을 서로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민호와 이윤희가 67년 전 청송리 정류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요?